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해양법 이론과 실무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해양환경보호제도,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균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강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UN SDG 14와 해양환경보호, 두 번째는 UN 해양법 협약상 해양환경보호,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UN SDG 잘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인류 모두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UN SDG 같은 경우에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UN SDG와 그리고 2010년에 채택된 새천년 개발 목표를 구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새천년 개발 목표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개도국의 빈곤과 의료, 교육 등 사회 분야에 중심을 둔 또한 참여 주체가 정부 중심이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2015년에 채택돼서 2016년부터 2030년 15년간 우리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인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목표 그리고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 일단 구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도 개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편성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경제성장, 아까 이제 빈곤퇴치라든지 의료교육 같은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등 환경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그런 불균형성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변혁성이라든지 또 하나 이제 참여 주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포용성 있는 목표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해양과 관련된 사항은 14번, 14번째 목표입니다. 해양은 기본적으로 해양과 해양 자원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 물 자원,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물 자원, 그러니까 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랑이라든지 작은 냇가라든지 모든 그런 담수 자원과 그 다음에 해수 자원을 모두 포함한 물 자원의 97%가 해양입니다. 그만큼 해양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중립 중요한 화두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양은 인간이 이용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30% 이상을 흡수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대한 완충작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나마 해양이 이런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한 연안 지역에 13.36%의 인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업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한 2억 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인도양 지역에서 매일 한 25,000톤 정도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는데 40%는 그대로 해양에 침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33m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또 해수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또 위협도 해양이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UN SDG 14, 그러니까 14번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 내용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4번 목표는 14, 1, 2, 3, 4, 그 다음에 작은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양 오염을 줄이자라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규제, 불법, 비보고, 그러니까 IUU를 이제 종식시키자. 그 다음에 과잉 어획, 그러니까 이제 파괴적인 방식으로 하는
과잉 어획을 종식시키기라는 것이 세부 목표로 들어가 있는 동시에 오늘 강의인 유엔 해양법 협약과 관련돼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 규범을 통해서 해양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시키겠다라는 것도 세부 목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SDG 14번은 해양과 대양 그리고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양 오염을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최대의 노력을 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그 다음에 IUU 그러니까 IUU 같은 경우에는 어업을 하는데 보고하지도 않고 비보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 다음에 하는 어업들을 IUU 어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비규제, 그러니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도 이제 IUU 어업의 한 유형인데 IUU 어업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산자원을 이제 파괴시키거나 훼손시키는 방식의 보조금은 철폐하자라는 내용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강의 주제인 유엔 해양법 협약과 관련해서는 이런 해양 그리고 대양 그리고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선상에 최근에 국가관할권 이완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인 UN BBNJ에 대한 국제 사회 그리고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력들은 이제 2027년 유엔 총회, 유엔 해양법 해양 총회에서 이제 나타났는데요. 유엔 고위급 해양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런 유엔 SDG 14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지 앞서 제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Call for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2027년에 채택된 이런 Call for Action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유엔 해양법 협약상 해양환경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양환경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이게 좀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해양에서 발견된 쓰레기가 담배꽁초가 1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닐봉투라든지 뭐 이런 플라스틱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의외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담배꽁초를 육상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버리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해양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를 통한 대기에 의한 오염 그리고 또 이제 해양 자체에서 유류 오염 사고 같은 사고나 재해에 따른 오염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뭐 항만에서 이제 그런 항만의 이제 장비들이 이제 하역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쓰레기랑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자체,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은 육상에서 인간들이 이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하천을 통해서 해양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해양 산성화라든지 해수면 상승, 해수온 상승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후변화 또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엔 해양법 협약은 접근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국제 규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해양 환경에 대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규범에서 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규범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유류 오염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IMO에서 기름 등 그다음에 해양 오염에 대한 방지를 위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73년에 채택됐고 78년에 수정했는데 그래서 7378 마폴 협약이라는 게 해양 오염 방지에 대한 국제 협약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다가 그 이후에 92년에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리우 선언이 채택되면서 해양환경 외교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아까 제가 UN SDG 말씀드렸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92년부터 이제 대두됐고 이후엔 이제 발전을 더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제 92년 리우 선언 채택 당시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UN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 이게 3대 리우 협약입니다. 리우 협약이 채택됐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수한 자원을 보호하다, 그러니까 UN 공해업 협정, 그리고 그다음에 고래 같은 그런 해양 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포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도 새롭게 국제적인 규범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든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같은 그런 내용들, 또한 이제 그 뒤에도 나고야 정사 같이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그 다음에 이 공유, 접근 부분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내용도 새롭게 국제 규범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다자 협약 그리고 양자 협약, 지역회 프로그램, 그리고 또 2015년에 UN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좀 더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 파리 기후협정도 채택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환경 이슈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의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각국의 그런 공동 대응 이런 것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국제 협약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제 협약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 간헐권 이원인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새로운 규범인 UN BBNJ에 대한 그런 규범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UN 해양법 협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염은 국가 간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여러분 바다에 보면 바다는 일본으로도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도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또 태평양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로 매체가 물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한 곳에서 유리오염 사고가 나도 그것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그 많은 조항에 흘러 있고, 그 다음에 국제 환경 협약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오염 문제가 70년대에 대두되면서 IMO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모든 그런 바다의 헌법이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채택되고 그 다음에 94년 발효된 이후에 지금 30년 이상 바다에 대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상위 규범으로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은 본 협약 외에도 2개의 이행 협정이 있습니다. 유엔 공해업 협정 그리고 심해저 협정, 그래서 2개의 이행 협정도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근데 다만 이제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과 그다음 2개의 이행 협정의 당사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선택적으로 비준을 하고 그다음에 당사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부연어로 설명드립니다. 그럼 이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12부, 그러니까 192조부터 해서 45개의 조문까지 있는 217조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조문에 한 4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45개 정도만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관련 사항이 아니라 12부가 기본적으로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해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전문,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이제 주권을 갖고 그 다음에 관할권에 대해서 해양 환경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총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봉, 다양한, 그리고 공해 생물 다양성 보존, 이런 지금 12부가 아닌 다른 유엔 해양법 협약의 구석구석
조문에 보면 해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무와 협력과 그리고 그다음에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 기술 이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일반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국가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관련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는 동시에 해양 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줄이는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이 오염에 대한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 의무 외에도 이렇게 오염에 대해서 이제 지구적인 그럼 지역적인 협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환경에 대한 위험 요인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오염은 하나의 국가가 혼자서 모두 방지하고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체가 하나로 흘러 있기 때문입니다. 매체가 하나로 그러니까 해양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또는 지역에 있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지역적인 차원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급박한 그런 환경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보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그리고 그다음에 오염을 대비하게 하는 비상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각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경감하고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제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그걸 연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와 그다음에 이런 연구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염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오염이 발생할 것을 잠재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204조부터 206조까지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의 그런 환경 영향 평가 관련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해양 환경을 단순하게 경감하고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 해양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그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즉 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영향평가를 통해서 영향을 그런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큰 특징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 가지 오염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육상 오염원에 따른 오염이라든지 심해저 활동, 그다음에 배를 타고 이게 덤핑,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오염물질을 투기를 하는 그런 투기에 의한 오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타 이제 해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해저에서 이런 그런 해양 그 공학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또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오염들에 대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각국은 법령을 정비하고 국내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선박에 의한 그런 해양 환경 오염이고요. 그다음에 대기를 통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기에서 이제 그 선박에서 이제 그 바다 위에서 이제 발생하는 오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기류를 통해서 육상에서 발생된 대기 오염물질이 또 다시 해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대기를 통한 오염에 대해서도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이를 방지하고 경감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동시에 이를 국내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령 집행에 대한 의무도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때는 외국 선박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엔 해양법 협약상 환경 보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핵심적인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빙해역, 얼음으로 둘러싸이는 결빙해역 같은 경우에서의 오염에 대해서는 발생한 국가들은 이런 그 국가들이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그러니까 그 피해, 그 오염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각국에게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서 이제 책임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책임 중에서 일단은 군함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 국가들의 공공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권 면제의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도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협약상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항이 거의 그 12부의 내용은 정리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8부에서 공해의 그런 공해의 자유, 공해의 어업권, 공해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또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해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조치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그 다음에 생물 자원에 대한 보존 관리라든지, 또 기타 이제 해양 포유동물 대부분 건 이제 고래 잘 아실 것입니다. 해양 포유동물에 대한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규정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 중요한 해양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내 이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환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양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해양 오염 방지법이 제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해양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그다음 지속 가능 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정책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이 2007년, 결국은 한 30년 만에 법이 개정이 된대요. 해양오염 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한 것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염 방지도 예방적인 차원이지만 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양환경 정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또 이제 2017년, 결국에는 20년 만에 또 법이 한 번 만들어졌는데, 해양환경관리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아까 제가 이제 UN SDG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해양환경도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그런 컨셉이 들어간 법률이 2017년에 제정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 이후에도 사실 해양에 대해서는 이제 오염 관리, 아까 오염 부분은 항만 대기질 특별법이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한 이제 친환경 선박법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들의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부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얼마 전에 올해 9월에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또 이제 해양에 대해서도 개벌에 대해서 이제 보고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법률들도, 그리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 이렇게 새롭게 많은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그만큼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정부도 많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수요도 이런 법률들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법률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법률은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선박법, 항만 대기질 특별법,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양 생태계법이라든지 뭐 그런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204조부터 206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해양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지금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요경협의제도, 해요경영향평가제도라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를 좀 강화시키고 체계화시킨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이 얼마 전 10월에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1년에 이제 계속해서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양환경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유엔 해양법 협약 이행을 위해서 향후 어떻게 우리는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좀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12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계속해서 좀 구축되고 있지만 이를 강화시킨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이 좀 이런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법제에 좀 담겼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균형성인데 유엔 SDG 여기에 보면 유엔 SDG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만큼 보존도 하지만 모두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용도 어떤 시험 충돌되지 않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런 법률이라든지 정책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고 이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감소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법이라든지 정책만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그걸 조사를 해야 상황이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기술성 그리고 규제와 기술 개발의 그런 하나의 토끼바퀴처럼 균형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천은 결국에는 이렇게 산에서 이제 냇물이 흘러서 이렇게 계속 계곡물이 내려오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들입니다. 결국에는 하천의 끝은 바다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국제적 협력이라는 지역 협력을 말씀드렸지만 국내적인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게 해양수산부라든지 환경부 부처가 좀 나뉘어 있고 법률도 소관 법률이라든지 정책이 좀 약간 나뉘어 있지만 이런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융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까 제가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시키고 통제하는 것이 어느 한 국가가 할 수 없듯이 어느 한 부처만의 역할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부처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해양 쓰레기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문제라든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런 공급원으로서 해상 풍력이 전 바다에 이렇게 많이 이제 이게 설치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내용도 이제 결국에는 같이 이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끝으로 국제적인 협력은 더할 나위 없이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한 시의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또 이런 국제적인 협력과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서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유엔 총회라든지 뭐 G20, 뭐 에이펙 다양한 그런 국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 우리 국내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문제,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담고 있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자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로서 연결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